뭐 형식적인 소개는 끝났고 저희가 이 지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첫 시간에 조금 설명이 됐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 미래 사실 뭐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 사실은 사실은 그 집필을 부탁받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그래요? 잘 없을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한 250년은 안 되고 200여 년 전에는 자본주의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맥락에서 질문들을 조금 하던 일군의 학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19세기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칼 막스 이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전공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양반이 제시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 비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자본주의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이제 19세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잊어버리다가 이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소위 이제 소득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건 그렇지 않아서건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이 제목을 바꾸는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의 자본주의는 과연 이렇게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가 차라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 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본주의의 미래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세계의 공통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암중모색을 하다가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리고 암중모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갈등을 낳는 요인이 뭘까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격차 문제 혹은 불평등 문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좀 담론들을 이제 엮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한 5가지 꼭 지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본주의가 들어있죠. 자본주의가 뭐지? 그러니까 이걸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 아마 첫 강의에서 김병현 교수님은 체제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하고 자본주의 아닌 사회하고 뭐가 달랐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한 단어 서너 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하고 불평등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자본주의를 하나의 어떤 생산 시스템으로서 정의를 할 때 불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번 강의의 제목인 범용기술하고 자본주의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자본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천년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사회과학자다 보니까 좀 손에 잡히는 미래 정도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혹은 질의응답도 교환하고 이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1세기 정도만 그 시간 지평 속에 두자라는 관점에서 제 글을 준비했었습니다. 프롤로그 삼아서 우리가 왜 그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옛날에 봤다가 또 잊어버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80년대에는 태어나지 않은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그 마가레트 대처라는 수상이 영국에 있었고 미국에는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 어떤 정책 방향을 그 설정을 할 때 소위 요새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다운편에 두고 일컫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좀 지배적이 되기 시작한 그런 물꼬를 트신 영국과 미국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대처와 레이건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정책을 이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과거에 자본주의가 시작하던 무렵에 영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랬을 때 그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제 운영 원리 그 사람 이제 고전파 학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경제 운영 원리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부흥시킨, 부활시키고 강조한 이런 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우리가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무역기구는 1995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95년 이전에 세계 교역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 체제의 수혜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무역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국제 경제 질서를 갖고 왔는지를 보면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는 관세를 높이 부과하고 있었는데 국가 간의 상품 이동할 때 그걸 낮추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90년대 가까워지면 투자를 할 때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장벽을 낮추자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많은 이제 국제 회의도 하고 이런 그 협정들도 맺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협정을 맺으면 예컨대 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협정 맺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중으로 또 세금을 또 부과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두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투자 협정의 중요한 내용이고 무역 협정은 관세 낮추는 거. 나아가서 관세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고 판단된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이제 비관세 장벽도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컨대 방역을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관세 때문이 아니고 위생을 이제 빌미로 해서 수입을 막거나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일정 규범을 만들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자라든지 쿼터 제도를 막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못하게 하자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없애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 정책들의 결과가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따가 코끼리 곡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그래서 이런 결과, 협정들이나 이렇게 무역 자유와 투자 자유화 결과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선진국한테 좋은 줄 알았더니 선진국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았는데 선진국 중산층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불만 요인이 쌓였던 것 같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나왔던 일련의 이제 어떤 사회 현상들이 있죠. 시위로 나타나는. 그래서 99년 시애틀 시위라든지 20년 통화기금 세계은행 연례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2001년에는
뭔가 좀 다른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보자 하고 그런 회담을 또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피즘으로 요약되는 반이민,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득 분배이건 아니건 불만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증적으로 직자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추구하는 뭐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영국에서 사실은 EU의 일원으로 있었는데 설마 하고 이제 국민투표에 붙였더니 아니 EU에서 나오자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영국 경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오히려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립주의적인 그 접근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이런 배경들, 그런 또 정치 세력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일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곡선이라는 게 뭐냐?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한 30년 동안의 소득 분배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글자로 써놨던 게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은 선진국의 중산층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줄 세웠을 때 여기가 이제 선진국 사람들인데, 여기가 선진국의 중산층이고 여기가 이제 중위소득인데, 인도나 중국의 이제 중산층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선 밑에서 있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집단이 여기 있어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2008년간의 이제 소득 수준의 증가율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집단이 선진국의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는데, 이제 지식인들수록 과거 그 어떤 선입관에 빠져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되기는 힘들다고 봤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직관이 뛰어난 정치가들은 이거 본 거죠. 그래서 소위 미국의 그 백인 그 화이트 칼라 공장 노동자들, 그래서 무역 자유화하고 투자 자유화하니까 전부 일자리는 뭐 중국이나 또 다른 그러니까 소위 신흥 국가라고 하는 대로 일자리가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은 복지수당에나 의존해 가지고 살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저 사람들을 공략을 하면 정치적으로 승산이 있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죠. 그 사람 부자지만 사업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지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도 당선된 것이고, 학문적으로 보면 사실은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사회학계에서는 항상 갈등이나 이런 불평등 격차의 문제를 주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많았었고, 경제학계에도 아주 각광을 받는 영역은 아니었지만 있어 왔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게 된 거는 사실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최초 그 저작이 아마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학자인데,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세기 자본론, 한국에는 21세기 자본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만, 불어로 쓴 제목을 보면 그게 칼 막스의 자본론을 이제 그대로 제목을 차용해 와서 내가 쓴 내용이 이제 21세기 자본론이다 라고 한 거에서 제가 번역을 21세기 자본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IMF는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을 그러니까 자유무역 이득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담론인 그런 주장을 폈던 대표적인 이제 국제 기구인데, 거기에서도 2015년에
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뭐 이런 보고서를 이제 펴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이제 미국에서 큰 스캔들이 생기고 세계 금융 위기가 전파되고 이런 후에 이제 깨달은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IMF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죠. 그다음에 뭐 앤서니 앳킨슨이라든지 또 이런 분이 낸 이제 불평등에 관한 책들이 있고, 앵거스 디튼이라는 학자는 이제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개발 경제학이나 이러면서 빈곤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불평등 문제로 다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또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들이 충분치 않아서 국제 비교를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라는 이제 소득 분배 자료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이렇게 취합해서 다년간의 연구 활동했던 것을 집대해서 글로벌 이니퀄리티라는 책을 펴냅니다. 한국에 번역돼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까 코끼리 커브도 그 책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만의 일이냐 그러면 옛날에 18세기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르도, 19세기의 칼 막스는 사실 이런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게 고전파 경제학자들한테 아주 그 일반적이었던 의제가 다시 부활했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때 시대하고 유사한 어떤 조짐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게 뭔가요? 역사적으로 생각하건 이 전에 강의를 두 번 다 들어보신 분이니까 네 강의를 들어보신 분, 강연하신 분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런가요?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러면은 한 500년 전하고 1000년 전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서 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일까요? 500년 전 사회는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지? 과거 봉건제도 시대고, 서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봉건제도는 귀족이 장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농노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해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먹고 살 만큼만 주고 뭐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지? 이런 질문을 갖고 연구한 일본의 학자들이 있어요. 불란서에 이제 또 학자들도 있고 또 뭐 그 막스 같은 사람도 대표적이고 역사학자들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약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말 그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들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유재산 제도를 이제 확립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땅, 생산수단이 옛날에는 땅이었죠. 농업이 지배적인 시기에는. 그거는 왕의 것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것이었다 하면 왕이 통치하는 데 필요한 귀족들 정도까지가 나눠 갖는 것들이었어요. 생산수단,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틈엔가 그게 이제 귀족만의 것이 아닌 시대가 있게 되었고, 또 땅만이 그 사유재산의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고, 그렇죠. 그런데 뭐 영국 역사를 보나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나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꾸 왕이 뺏어가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뭔가 큰 역사적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모멘텀을 잡아서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 혹은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거꾸로 사유재산 제도가 모든 불평등과 악의 근원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처참한 현실의 근원이다고 생각을 하고 혁명을 한 일도 이제 20세기 초에 있었고 1917년도에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없앤 거 혁명이고 그거는 17년도의 공산혁명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자본주의 아닌 사회하고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국가 헌법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그 미국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 이후에 만든 헌법에서도 이제 그 사유재산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사유재산 제도를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죠. 다음 요소가 이제 경제적 자유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곳을 자유롭게 움직여가면서 살 수도 있고 계약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사적으로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좋은 일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나한테 어떤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근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립하던 시기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그 직업 선택이나 거주지의 자유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클로저가 울타리 친다는 의미인데 그 유명한 그 결혼을 5번이나 한 헨리 8세 그 헨리 8세 시절에 근데 양목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울타리를 쳐놓고 농사 짓던 농노를 다 쫓아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뭔가 벌이가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시절이라는 때가 이제 16세기인데 그 헨리 8세 시절이라는 게 16세기인데 농사를 못 지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내수공업들은 조금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이 돼서 사실은 이제 도시로도 가기도 하고 유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터 같은 소설 보면은 알겠지만 그 고아들이 가는 곳 그다음에 그 구빈법 같은 걸 제정해가지고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조율이 안 되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16세기에서부터는 한참 후의 일이지만 18세기, 19세기의 일이지만 그때까지도 지속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 계기는 그 시초를 보면 몹시 폭력적이고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하고는 당시에 이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교환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거가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 얘기를 경제하는 분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어떤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동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줄을 덧붙이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전제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국왕이 이제 예컨대 있어가지고 봉건 시절에 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분배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시장이 좀 제대로만 작동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자유롭게 저렇게 교환을 한다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라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다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 그런데 그 다양한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분권화된다는 거는 또 이제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상품만 교환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노동력을 교환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상품도 여러 종류가 있고 거기마다 다 다른 종류의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다차원의 복수의 시장에서 각자가 시장에서 뭔가를 공급하고 혹은 필요로 해서 사는 수요자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된 이런 그 특징이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과거의 어떤 생산 시스템하고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평 혹은 공정한 교환이 전제되어 있죠. 따옴표 안에. 그런데 자본주의 역사가 열린 이래로 이 공정한 시장이 보장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냐? 그럼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은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채택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빈곤 속에서 악순환하고 있나? 똑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면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될 수 있죠. 그걸 못하면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 관계 속에서 이런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지 않는 한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도 허언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좋다는 얘기도 잘못하면 허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하기도 한 측면이 있는 체제가 그 경제 체제가 또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게 중앙 에서 어떤 계획자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생산을 하면 아주 이상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은 사실 이렇게 분권화된 의사결정에 맡겨놓고 부작용만 컨트롤하는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시기가 20세기였어요. 그게 이제 꼬미님이 등장해서 89년에 이제 무너지기까지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 뭐라고 정의할까요? 했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싶고 사실 뭐 이런 정의는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해가지고 인벤션 한 게 아니고 발명해서 주장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하는 바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의 의의가 뭔데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제체제냐 이게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토마 피케티가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을 세계의 GDP만 가지고 연구한 학자도 있어요. 뭐 그런 그 결과들을 취합해가지고 작성해본 표인데 흔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성장률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냐?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 증가율, 보통 인구 증가율하고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같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인구 증가율하고 생산성 증가율하고 합한 게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들더라도 생산성 증가율이 올라가면 성장률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뭐 그거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산식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기로 하고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사실은 1700년 이전의 그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성장률하고 그 이후의 성장률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이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6%쯤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혹은 인류 역사 기록이 있는 역사를 한 2500년으로 치면 2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0.1%도 되지 않았어요. 연간 성장률이. 그런데 1700년대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옛날에 비하면은 1.6%만 하더라도 저게 몇 배인가요? 200배인가요? 그죠? 이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의 가장 큰 설명 팩터가 뭔가요? 초기에는 인구 증가율이나 생산성 증가율이나 둘이 똑같이 이제 기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구 증가율이 초기에는 컸었고, 그 다음에 1820년대, 1913년대 이렇게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어떤 동력기관이 막 발명되고 전기가 발명되고 이런 시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더 이제 높아졌죠. 인구 증가율도 또 살만해지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얘기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시기가 인류사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잘해야 300년 정도 기간이고 1800년대부터 세면 한 200여 년밖에 안 됐고 이걸 알 수가 있죠. 배경을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옛날에는 요즘은 아파트 폐기물 버리는 데 가보면 돈을 줘야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 소작이 이제 소설이나 무슨 행정 문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소작인 재산 목록을 보면 그 집은 식기가 몇 개였고 식탁이 하나 있고 도시몇 벌일 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에 이제 농노 삶을 이제 묘사를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 목록을 얘기하면 나올 수 있던 거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절에 아내한테 물려주는 유산이 뭐냐면 침대예요. 침대. 유언으로 물려주는 게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과거에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귀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18세기, 19세기 미국의 그 개척자들은 못이 훨씬 목재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뭔가 건물 짓고 나서 이거 해소하려고 불태웁니다. 못을 해소하려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시대가 18세기인데 그때는 못을 화폐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국부론에 있는 핀 공장 같은 것들,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생각처럼 하찮은 게 아니고 굉장한 그런 생산 품이었어요 그때는. 그 다음 이게 신발, 외투, 종이, 창문, 의자, 혁대 이게 요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노숙자도 가지고 있을 만한 다 물품들인데 이게 예전에는 아주 특권층이 아니면 못 가졌던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던 시기는 아까 성장률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길어야 300년, 짧으면 200년 이 정도 기간에 우리가 성취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하고 불평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로 선택한 게 이제 소득 불평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해도 될까? 혹은 비관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장자크 루소가 유명해진 게 인간 불평등 기원론, 뭐 에밀 뭐 이런 책도 있고 누벨 엘로이즈라는 소설도 있고 그 소설은 불문학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게 이게 자기 경험을 쓴 거냐 경험하기 전에 쓴 거냐 연애 소설인데 뭐 그런 걸로도 유명해요. 근데 경험하기 전에 쓴 소설이어서 되게 이제 그 흥미를 끄는 그런데 이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써요.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4권 도대체 인간의 불평등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기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유재산 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다가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그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제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한 불평등이라는 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말했던 다 그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도 시장이 공정하게 잘만 작동하면 우리가 특별한 분배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공평하게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생산력을 해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사유재산 보호인데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 제도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또 기업의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 자본주의 시대에만 있었냐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화된 그러니까 뭔가 위험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뭔가 그 성과를 얻으면 크게 얻어가지고 분배를 하는 이런 기업을 발명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유재산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구를 위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또 투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가 이제 이렇게 잠재력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후재산을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한 점에 주목하는 한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불평등은 좀 뗄 수 없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원 배분을 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원 배분을 했는데 아까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종류 시장이 사실은 개인들의 의사결정,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 배분으로 시장에서 교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만족을 해야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거래는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라면 우리가 사회 운영 원리로서 채택하고 있는 게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말 헌법적인 그 어떤 보호해야 될 그 권리나 이런 것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계약을 할 때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는 것이고 교환이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호를 국가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책임, 민법일 수도 있고 회사 상법일 수도 있고 회사 담고 있는 상법일 수도 있고 이제 국가가 하는 일들이 이런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그런데 공정한 교환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면 다른 방식으로 그거는 공정한 교환이 아니면 무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향유하는 데 각자가 그거는 옳지 않다, 불법이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평등이라는 것들은 재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그 19세기에 이 불평등 문제를 첨예하게 생각을 했던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유재산을 없애야만이 이런 아주 비참한 노동자 생활 혹은 비참한 어떤 생활들로 탈피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이념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런 체제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한다라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것과 불평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의 또 동의하고 있는 이런 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예.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왜 최근 10년 동안 그 불평등 문제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부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나라는 걸 봤을 때 이 불평등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대가가 따르는 것 같다. 그게 최근에 나온 이제 많은 연구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책에서도 불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아까 어느 정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기업으로 치면 이윤동기, 개인으로 치면은 조금 더 많은 부를 향유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향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해서 이제 큰 그 성과, 그러니까 어떤 그 효율성을 이제 달성하게 하고 큰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있어서 그게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그게 저하되더라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 이동성이 또 높으면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나도 그러니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또 동남아시아나 그 외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한테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저기 와서 일하면 나도 이렇게 신분 상승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높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비전을 가질 때는 뭔가 유인도 높아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도 올라가가지고 더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소득 이동성이 낮으면 그래서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게 사회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예 멈춰버릴 정도 같아서 근데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이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생기는 부작용이고 그래서 그게 불평등의 대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그게 어떤 인계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사회마다 그게 뭐 진위계수가 0.5 이상이면 혁명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사회마다 다른 이제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불평등이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동성이죠. 그래도 이동성이 좀 높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사실 불평등도가 좀 높더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붕괴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시절하고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시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산업혁명 시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대기업가로 성장한 예들이 이렇게 있어요. 존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제철업자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피터 어니언스라는 사람은 십장이었어요. 헌츠먼이라는 사람은 시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크라이트 혹시 방적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 이발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일굽니다. 산업혁명계.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 얘기 한번 제가 볼게요. 세계 기업가치 순위에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석유 채굴하는 기업인데 워낙에 채굴 기업이 싸서 기업 가치가 높으니까 예외로 치고 알파벳, 아마존, 버크샤 해스웨이도 예외로 치십시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슨, 존슨, 테슬라, 비자. 이거는 산업혁명기에 생긴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아니에요. 역사가 그때부터 있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입니다. IT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뭔가 저는 데이터에 주목한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부자 어떻게 된다 볼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보면은 부자가 부자지 뭐 그러는데 새로운 부자들이 한 반쯤 돼요. 김병주, 저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등 부자였는데 김병주 씨로 바뀌었어요. 저 양반 원래 큰 돈 있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 회장, 권혁빈,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권혁빈 알죠? 모르시나요? 이제 스마일 게이트, 그 다음에 김범숙 잘 아실 거고, 몽나 여사 빼고 정문구 전 회장도 빼기로 합시다. 김정민, 김정현 이분은 사실은 고 김정주 그 넥슨 대표의 자녀들이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도 하여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 유산으로 받아서 그냥 김정주 씨 돌아가신 분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넣어놨지만 여기도 굉장히 새로운 부자였죠 사실. 그 다음에 조종호는 뭐 아버지 때도 부자였으니까 빼기로 하고 이부진도 빼기로 하면 8번, 5번, 4번, 3번, 1번 이 정도는 완전히 새로운 부자잖아요. 10대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생이 짧아서 60년밖에 안 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기간이 3, 4년, 5, 6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 조금 길게 보고 만약에 100년 후에 우리 시대를 정리하면 아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발사와 뭐 십장과 이런 사람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부자로 등극한 것처럼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가 됐다. 그 키가 뭔지는 뭐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부자들의 특징이나 새로운 부상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두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지? 산업혁명기하고 디지털 혁명기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유사점도 있는데 뭘로 설명할 수 있지? 로 보면 이게 범용기술이라는 말 가지고 설명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기술이라는 게 뭐냐? 보통 기술은 수레바퀴 발명도 기술이고 문자어 발명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발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5, 60년대 2차 세계대전 후에 기술 발전했을 때 주된 그 기술의 전형적인 형태는 공장에서 뭔가 효율성을 증가하는 공정혁신이었어요. 그런데 범용기술이라는 거는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예 사회와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의 경제적인 영역은 물론
영역에 아주 과거와는 다른 영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부르 발명이나 농어부 발명이나 수레어 발명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만 한정하고 본다면 아마 그 소위 산업혁명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기가 대표적인 그 디지털 기술하고 전기기관 발명, 전기 발명, 컨베이어 벨트 발명 이런 정도가 이제 범용 기술의 한 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용 기술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떤 변모를 겪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 200년 전, 150년 전에 1, 2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기에 일어났던 변화를 가지고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겪을 변화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확산 초기에는 뭔가 눈썰미 좋고 기회를 잘 보는 사람들이 큰 기회를 포착을 하는데 조그마한 능력 차이가 엄청난 소득 차이를 가져오는 게 그런 시대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그마한 기술을 발명해서 기업으로 만든 사람들이 큰 부를 쌓았고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러고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6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 그런데 문제는 제도나 이런 그 시스템적인 그 문제입니다. 사회정치적인 제도적 장치는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죠. 항상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해조정이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특정한 노동법, 뭐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이 후다닥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타다라는 비즈니스가 생겼을 때 우리가 목격했던 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과 택시 회사들이 보였던 저항,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국회가 보였던, 여야가 막론하고 보였던 어떤 행태, 뭐 이런 것들, 또 대법원에서 판결 나니까 다들 또 보이고 있는 또 이런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제도 변화는 너무 무척이나 더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거가 시대에 맞게 변하지 못하면 지금 엄청난 부를 쌓은 구글,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레귤레이션, 즉 법이나 관련 이제 규범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때 초기에 후닥닥 기회를 잘 포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킨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어느 측면에서 그렇고, 근데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꾸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겼지만 그거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새로운 지금 형국에서는 소위 불평등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부자들의 지대를 안정적으로 확산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하는 규범들을 유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확산 초기에는 엄청난 그 조그마한 능력 차이가 엄청난 부격차를 가지고 오고, 또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 파워를 하더라도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큰 불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잃고도 말도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은 사회가 이렇게 진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 수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극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때는 그런 양극화 경향을 보이던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인용되는 토마 피케티의 단문은 한 번도 자본이득이,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 뒤져본 일이 없다. 그래서 불평등은 이렇게 확대지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간에 알려져 있는 피케티의 얘기, 자본주의, 그래서 제2자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원래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불평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만약에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름을 자꾸 불평등이 확대되는 걸 피케티 커브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하자고 해봅시다. 그러면 경제학자 중에는 경제 발전 초기에는 뭐 불평등이 확대되지만 나중에는 불평등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서 그 학자의 이름이 이제 쿨즈네츠여서 이렇게 확대되다가 불평등이 확대되다가 줄어드는 걸 쿨즈네츠 커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피케티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이 맞는지 쿨즈네츠라는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시계열로 놓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용 기술이 확산돼 가지고 뭔가 기술이 이렇게 평준화되고 또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그 기술에 적합한 표준화된 수능들을 보급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평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조그마한 능력 차이가 큰 부격차를 가져오던 그런 식이고 제도가 정비 안 되고 학교도 준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일정 그 시점이 지나면 지금은 뭐 이렇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어느 일정 시점 기술이 더 확산되고 표준화되고 학교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처럼 20세기 초반처럼 불평등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서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낙관적인 견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불평등이 확대되면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이게 사회가 붕괴돼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서 어쩌든 저런 그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자본주의가 그 성립하던 시기에 경제적인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이것들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폭력적이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범용 기술이 이렇게 범람하기 시작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들을 이렇게 뒤흔들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제도나 개인들의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때에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국면이 이 다음에도 올 수 있다고 예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까지 갈 때 과정이 순탄하리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아무리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사실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이게 낙관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과도기의 적응력을 높이고 제도적으로나 개인적인 능력으로나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자본주의와 이제 20세기 자본주의를 비교해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유주의 재산제도를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이 잘 작동하게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은 19세기에나 20세기 사유주의 재산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까지는 시장 작동을 빼고요. 거기까지는 19세기 자본주의나 20세기 자본주의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불평등이 이제 그 범람을 해서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끼치는 폐해를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그 수정을 가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정하게 공평한 교환을 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폭력적으로 M&A를 해가지고 독점자본 기업들도 살려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M&A를 해서 독점력을 확보해야 자기가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 같으면 스탠다드 오일 같은 록펠러 재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서바이벌 하는 걸로 모색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고 반독점법 공정 경쟁 질서를 정부가 이렇게 담당해야 될 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고 과도한 빈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아까 그 범용 기술이 어떤 안정화 단계로 표준화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빈부격차가 완화될지언정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항상 뭔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렇게 빈곤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회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발명을 하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빈곤 대책은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확대하고 그러는데 그게 18세기, 19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귀족들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공교육 확대를 통해서 또 정부가 이 시스템 안정성, 즉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노동법 기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계약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노동계약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노동법을 또 도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황 같은 걸 겪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은행이 19세기 초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20세기 초에 생기는 건데 또 그 경제의 그 뭐죠 경기 변동을 이렇게 줄이고 왜냐하면 경기 변동이 있으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하면 항상 피해를 제일 먼저 보고 그런 사람들은 취약한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빈곤 방지에 또 중요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 변동을 좀 완화시키려고 정부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조율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 게 20세기의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나 민간의 역할이나 사실 이렇게 자본주의 변모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21세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모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변하지 않을, 그러니까 100년 안에 변할 것 같은 일 중에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경제적인 자유를 없앤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세상은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0년, 300년, 500년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 좀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러지 않으면 제 예상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예컨대 사회보장제도나 노동법 문제나 또 사실 공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는 소위 그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옛날에는 그저 그 생태계의 문제는 그냥 우리 고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뭐 물리학적인 법칙을 통해서건 다른 지식 축적을 통해서건 이게 그래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변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앞에 정부가 했던 역할들 중에서 예컨대 공교육 문제라든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나 사회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역할들, 그 내용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디지털, 그러니까 구글세를 뭐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한테는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독점 규제라는 것들도 그런 식의 내용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같은 것도 정부 기능으로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시장 경제가 있는 불평등이 있고 또 빈곤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보장을 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토론에 맡기기로 하고, 그 다음 이게 구글이나 애플은 세금을 엄청 조금 내죠.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규모 현대중공업처럼 대규모 제조업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세책, 그 다음에 디지털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옛날에는 조세를 한 나라에 뭔가 지사가 있을 때만 세금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서는 미국만 돈 벌 것 같다 그래서 국제규범이 옛날에 코놀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그러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 기존의 공교육은 산업혁명 기술에 맞게 이 교육 체계를 잘 모듈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니까 이제 아주 본능적으로 눈썰미가 뛰어나고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기회에 박지 않은 사람도 그 능력만으로도 사실은 잘 노동시장에서 자를 갖고 30년 동안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교육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실은 그런 모듈을 잘 만들지도 못하고 모색 과정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되겠는데, 그런 궤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기관들 또 그걸 규율하는 규제들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자본주의의 모습이 바뀔 때는 20세기에 바뀌었던 그런 포인트들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0세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이게 생태계를 훼손해가지고는 아예 우리가 삶의 기반이 파괴된다. 이게 사회 갈등을 통해서 삶의 기반이 파괴되고 사회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생태계 훼손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 자체를 이제 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이것들, 이 점도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고, 이거는 20세기 자본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를 정리하는 이유는 더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를 열기 위한 것인데, 생각은 일단 20세기와 19세기 자본주의의 변화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본 것이고, 새로운 거는 한 가지만 저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본주의 미래, 21세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어떤 체제, 이런 것들 변화를 전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상으로 제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